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 우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원시림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봄이 되면 산딸기가 향기롭게 흰 꽃을 피우고 다람쥐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새끼를 기르고 잡초들은 말의 키만큼 무성해진다. 이 자연 그대로의 숲을 지대를 숲의 공원이라고 불렀다. 겉으로 보기에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당시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보스턴산 불독인 렉스를 데리고 자주 이 공원을 산책했다. 렉스는 사람을 잘 따르고 물지 않는 개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람과 마주치는 적이 거의 없었으므로 나는 렉스에게 마스크를 씌우거나 줄로 묶지 않고 데리고 다녔다. 어느 날 우리는 공원에서 말을 탄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 권위를 가시하고 싶어 좀이 쑤시는 그런 사람이었다. 공원에서 개를 마스크나 줄로 묶지 않고 풀어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찰관은 나에게 시위했다. 위법 행위라는 걸 모르십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개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고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고요? 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저 개는 다람쥐를 죽이거나 아이를 물지도 모릅니다. 이번 한 번은 봐주겠지만 만약 저 개가 또다시 마스크나 줄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적발되면 그때는 판사한테 가봐야 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순순히 약속했다. 그리고 몇 번은 약속대로 했다. 그러나 렉스와 나는 마스크 따위는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 반항해 보기로 했다. 얼마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는 뜻하지 않은 장애에 부딪히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렉스와 나는 언덕배기까지 달리기를 했다. 그곳에서 갑자기 젓갈색 말을 탄 그 경찰관과 마주치게 되었다. 렉스는 내 앞에서 그 경찰관을 향해 곧장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꼼짝없이 당하는 꼴이 되었다. 나는 경찰관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수를 쳤다. 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셨군요. 제가 법을 어겼습니다. 알리바이도 변명거리도 아예 없습니다. 지난주에 또다시 걔한테 마스크를 채우지 않고 데리고 다니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를 하셨지요. 글쎄오시다. 저런 조그만 개라면 아무도 없을 때 밖으로 데리고 나와 달리게 하고 싶은 유혹도 생길 것 같군요. 하고 경찰관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는 분명 그런 유혹이 생기지만 위법행위는 위법행위지요. 하고 경찰관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작은 개는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겠어요. 경찰관은 오히려 이의를 제기했다. 자, 선생은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언덕 저편까지 개를 달리게 하세요. 그러면 제 눈에도 띄지 않고 우리 모두 이 일을 잊어버릴 게 아니겠습니까? 경찰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중요감을 느끼고 싶어 했다. 내가 죄를 인정했을 때 그의 자부심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용서하고 자신의 넓고 큰 도량을 보이는 것이다. 만약 그때 내가 변명하면서 경찰관과 논쟁이라도 벌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경찰관과 논쟁을 벌이는 대신 그의 말이 전적으로 옳고 나는 전적으로 틀렸다고 인정했다. 나는 즉시 솔직하게 성의를 다해 잘못을 인정했다. 내가 경찰관의 입장에 서고 그가 나의 입장에 서니 이 문제는 원만하게 매듭지어졌다. 처음에는 법 운운하며 위협하던 이 경찰관이 일주일 후에 내게 보여준 친절한 태도에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먼저 스스로를 비난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듣느니 스스로 내면의 자기 비판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 훨씬 쉽지 않을까?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대가 할 말을 먼저 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진다. 10중 8구 상대는 관대해지고 이쪽의 잘못을 용서하는 태도로 나올 것이다. 나와 렉스를 용서한 경찰관처럼. 상업 미술가인 페르디난드 이 월에는 이 방법을 사용해 성미가 급하고 까다로운 고객으로부터 호의를 얻어냈다.
광고용이나 인쇄용 그림을 제작할 때는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월에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미술 편집자들은 자기들이 위탁한 일을 즉시 해달라고 요구하죠. 이런 경우 사소한 실수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특히 제가 잘 아는 미술 감독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항상 사소한 실수에도 꼬투리를 잡는 사람입니다. 가끔 그의 사무실을 들렀을 때 불쾌한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비난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공격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급한 일거리를 끝내서 이 미술 감독에게 납품했는데 그는 당장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걱정됐습니다. 그는 신랄한 어조로 고소하다는 듯이 비난하고는 왜 이렇게 했냐면서 열을 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부한 자기 비판을 활용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씨,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 잘못이니 실수에 대해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그림 제작도 이제는 제법 잘할 만큼 되었는데도 이러니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곧바로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요. 당신 말이 옳지만 그래도 큰 실수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실수엔 결과적으로 희생이 따르는 법이고 사람을 짜증나게 하죠. 그가 뭐라고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가로막았습니다. 정말 신나는 경험을 했죠. 난생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를 꾸짖고 있었는데도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제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에게 일거리를 많이 주셨으니 당연히 일을 잘 해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그림은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고 그가 항의하듯이 말하더군요. 당신에게 그런 수고를 끼칠 생각은 아니었소. 하면서 제 일을 칭찬하더니 약간의 수정만 하면 되고 이러한 사소한 일로 회사에 아무런 손해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단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실수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더군요. 제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비판함으로써 그 사람과 싸울 일이 모두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저와 함께 점심 식사까지 하고 나서 헤어지기 전에 급여로 수표 한 장과 다른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는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잘못과 방어적인 마음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실수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뉴멕시코의 알버커키에 사는 브루스 하비는 병가 중에 있는 한 고용인에게 봉급을 잘못 지급한 적이 있었다. 실수를 깨달은 그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그 고용인에게 초과 지불한 액수만큼 다음 봉급에서 삭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 고용인은 그렇게 되면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생기므로 일정 기간 동안 그 돈을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했다. 그렇게 하려면 윗사람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 하비는 광자에 나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일로 사장님이 크게 화를 내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던 끝에 저는 일이 제 잘못임을 깨닫고 사장님께 가서 그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화를 내면서 인사과의 실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제 잘못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다시 화를 내더니 격리부의 부주의라고 하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제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사무실의 다른 두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잘못이었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윽고 사장님은 저를 보더니 알겠네. 자네 잘못일세. 그러니 문제는 해결하게.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실수는 시정되고 아무도 곤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알리바이나 찾으려 들지 않는 용기가 저한테 있음을 알고 무척 기뻤습니다. 사장님도 예전보다 더욱 저를 신임해 주셨습니다.
어떤 바보라도 실수에 대해 핑계를 댈 수 있다. 사실 바보들은 되게 그렇게 한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무언가 고결한 느낌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E. 리 장군에 대한 역사적 기록 중에서 가장 빛나는 미담 하나는 피케트의 게티스버그 진격작전의 실패를 자신에게만 돌렸다는 이야기이다. 피케트의 진격은 분명히 서방 세계에서도 가장 빛나고도 멋진 공격이었다. 조지 피케트 장군은 멋진 사람이었다. 피케트 장군은 거의 어깨까지 닿는 긴 젓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고 이탈리아 전선에서의 나폴레옹처럼 전쟁터에서도 거의 매일 열렬한 연애 편지를 썼다. 헌신적인 그의 부대는 그 비극적인 7월 오후 장군이 모자를 오른쪽 귀에 멋지게 쓰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유니온 라인을 향해 말을 타고 출발할 때 크게 소리를 지르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줄을 지어가며 환성을 질렀다. 군기는 펄럭이고 총검은 태양 아래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당당한 광경이었으며 용감하고 멋졌다. 유니온 라인으로 진격했을 때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피케트 장군의 군대는 가수원과 옥수수밭을 지나 목장과 계곡을 통과하며 진격했다. 적의 대포가 그들의 대열을 향해 무차별적 공격을 가했지만 적들에게 그 진격은 불가항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북군의 보병 부대가 잠복해 있던 세머터리 리지의 돌담 뒤편에서 뛰쳐나와 피케트의 진격 부대를 향해 일제히 사격을 가했다. 언덕 꼭대기는 화염으로 뒤덮여 아수라장이 되었고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얼마 후 피케트 휘하의 지휘관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쓰러졌고 부하 5,000명 중 5분의 4가량이 전사했다. 루이스 A. 어미스테드 장군이 살아남은 병사를 이끌고 최후의 돌격을 감행했다. 돌담을 뛰어넘어 총검 끝에 모자를 꽂아 흔들면서 돌격하라! 돌격하라! 하면서 소리 높여 외쳤다. 그리하여 돌담을 뛰어넘어 적중에 뛰어든 남군은 대난전을 벌인 끝에 드디어 남군 국기를 세머터리 리지에 꽂았다. 그 깃발이 그곳에 꽂혀 있는 순간은 아주 잠깐 동안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남부 동맹으로서는 최고 절정의 시간이었다. 피케트의 돌격 작전은 빛나고 영웅적인 것이었지만 종말을 알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리 장군은 실패했고 더 이상 북군을 무찌를 수 없었으며 자신도 이를 알고 있었다. 남군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리 장군은 너무나 슬프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남부 동맹 의장인 제퍼슨 데이비스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대신 그 자리에 젊고 유능한 인물을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일 리 장군이 피케트 진격이 그토록 비참하게 실패하게 된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했다면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 수도 있었다. 사실 그의 실패는 몇몇 부대 지휘관들의 탓이었다. 보병을 지원할 기병대가 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격은 실패로 끝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결한 사람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았다. 피케트의 패잔병들이 남부 동맹으로 귀대할 때 리 장군은 몸소 나가 엄숙히 자기 반성을 하며 그들을 맞아주었다. 이 모든 것은 내 잘못이오. 전투에 패한 책임은 내가 지겠소. 하고 그는 말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인격을 갖춘 장군은 역사상 그리 많지 않았다. 홍콩에서 의리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마이클 챙은 중국 문화가 지닌 특수한 문제점과 이런 것에 대해 옛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는 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때때로 훨씬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강좌에 나온 사람 중에 여러 해 동안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온 한 중년 남자가 있었다. 그는 한때 아편 중독자였지만 지금은 완치되었다. 중국 전통에 따르면 이런 경우 나이 든 쪽이 먼저 나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화해할 책임이 자기 아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강자 초기에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손자 녀석들에 대해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아들과의 재결합을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했다. 모두 중국 사람인 수강생들은 그의 갈망과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통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또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공경해야 하며 자신이 갈망하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관습대로 아들이 자기를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 여기고 있었다. 강좌가 끝나갈 무렵 이 아버지는 강좌에 나와 다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만일 잘못을 저질렀으면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인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인정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확실하게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아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서 저를 제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체면이 깎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잘못했으므로 이것을 인정하는 일은 제 책임입니다. 수강생들은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고 최대한으로 협력했다. 그 다음 강좌에 나온 이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네 집에 찾아가 용서를 구했으며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녀석들과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엘버트 허바드는 미국 전역을 열광하게 만든 가장 독창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의 신랄한 문체는 때로는 격렬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기술을 지녔던 그는 가끔 적을 친구로 만드는 재간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예를 들어 화가 몹시 난 한 독자가 허바드에게 어떤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를 욕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자. 이 편지를 받은 그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낸다. 그 대목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 자신도 모두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더군요. 어제 쓴 글이라고 해도 오늘 다시 읽어보면 마음에 다 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알게 되어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다음에 이 근처에 오실 일이 있을 때 방문해 주시면 이 점에 대해 우리 함께 철저하게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힘찬 악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엘버트 허바드 드림. 이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각이 옳을 때는 그 생각을 부드럽고 재치 있는 방법으로 사람에게 전하고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는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면 이런 일이 놀랄 만큼 자주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실수를 빨리 그리고 기꺼이 인정하도록 하자. 이 방법은 놀랄 만한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 다음에 옛날 격언을 명심하라. 싸움을 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양보한다면 기대한 것 이상을 얻을 수 있다. 원칙 3. 잘못을 저질렀으면 즉시 분명한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라.